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거미삼촌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거미삼촌님. 안녕하세요, 누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거미삼촌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삼촌도 아니고 거미삼촌. 그 네. 이제 아는 조카가 거미예요?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가지고 거미삼촌 하는 게 제 닉네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튼튼이가 더더더더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더더 저거 뭐야? 그러니까 아니 더더더더더 이러는 거예요. 포도 주스를 포도뜨뜨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겠는 건데 그런 목적은 살짝 비슷한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미삼촌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거미삼촌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군 시절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서 한 달 정도 수경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텐트에 동기들 한 대여섯 명 정도 모여서 네. 같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 9월쯤이었는데 야산이다 보니까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해서 동기들이랑 각자 우리 서로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다들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다른 동기들의 얘기는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는 없었고, 그 한 동기가 해준 얘기가 이게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아서 그 동기가 해준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 예. 우선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 동기를 돌비라고 칭하고서 시작을 네. 해볼게요. 돌비가 대략 한 8, 9살 때쯤 가족분들과 함께 겪은 실화 내용이고요. 우선 돌비의 가족 구성원은 위에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해서 총 4인 가족이에요. 돌비의 아버지가 회사 문제로 인해서 제가 자세한 지역은 가지 않는데 네. 지방에 있는 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한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 가격에 비해서 방도 3개씩이나 있고 전체적으로 크기도 내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서 바로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대충 방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운데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고 큰 안방 하나와 작은 방 2개로 나뉘어진 방이었고, 이 작은 방 2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고 안방은 거실을 지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처음에 돌비 부모님께서는 방 구조를 다 확인하시고서는 안방은 부모님이 쓰시고 작은 방 하나씩은 돌비와 누나의 방으로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 작은 방 하나에 들어가 보니까 그 웬 장롱 하나가 있더래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다 쓸 법한 그런 나무로 된 장롱이었는데 너무 뜬금없이 장롱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께 이게 왜 있냐라고 물어보니 예전에 살던 사람이 그냥 놓고 간 것 같은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 부모님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장롱 상태를 보니까 상처도 많이 없었고 그냥 본인들이 좀 임시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방은 그냥 창고식으로 옷방으로 쓰기로 했고, 돌비와 누나는 임시로 한 방에서 쓰기로 정했다고 해요. 그때는 둘 다 나이도 어리고 할 때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 구성을 다 정하시고 이삿짐을 다 옮기고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집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돌비가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이 돌비 어머님은 부엌에서 이제 저녁 준비와 다른 주방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중간중간 돌비가 잘 이렇게 놀고 있나 한 번씩 보시고는 잠시 주방 일에 집중하고서 다시 거실을 봤는데 돌비가 소파에 없더래요. TV는 그대로 켜져 있었고 애가 잠시 화장실에 갔나 하고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도 돌비가 보이질 않더래요. 그때서야 좀 이상함을 느끼신 어머님이 막 돌비를 부르면서 찾는데 애가 대답도 안 하고 집안에서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 방 저 방을 다 뒤져도 나오지 않던 이 돌비를 걱정하면서 막 찾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그 작은 방에 있던 장롱에서 뭔가 툭 하고 이런 둔탁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신 어머니가 뭐지 싶어서 그 방에 들어가 이제 장롱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돌비가 얌전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돌비를 깨워가지고 너 왜 여기서 자고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돌비도 어리둥절한 상태로 자기가 왜 여기서 자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럼 어쨌든 애를 찾았으니 어머니도 안심하셨고 뭐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또 한날은 돌비의 누나가 누나 친구들을 데려와서 돌비와 누나가 같이 쓰는 그 방 안에서 친구들과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중간에 간식 먹으라고 주방으로 불러서 누나와 친구들은 같이 과자랑 음료를 먹으면서 이런 간식 타임을 좀 가졌고, 다 먹은 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저 놀던 인형놀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갖고 놀던 인형이 안 보이더래요. 저희 왜 어릴 적 그 여성분들이 갖고 놀던 인형 중에 바비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이게 코빼기도 안 보이더래요. 방 안을 막 샅샅이 뒤져봐도 안 나와서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 찾질 못해서 막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찾던 중에 그 장롱이 있는 그 작은 방에서 또 툭 하는 이런 둔탁한 소리가 또 나더래요. 그래서 누나와 친구들은 뭔 소리지? 하고서 장롱을 열어봤더니 그 인형이 또 장롱에서 나오더래요. 이 누나와 그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는 무섭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인형을 찾았다는 그 안도감에 또 이제 신나게 인형을 갖고 놀았는데, 어머님은 어쨌든 한 번 더 이런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 보니 좀 슬슬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더래요. 그러던 중에 이 장롱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돌비와 누나가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놀고 있었고, 예. 어머님은 평소와 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또 저녁 재료로 좀 뭐가 부족하셨는지 어머니가 돌비와 누나에게 장에 갔다 올 테니 문단속 잘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대로 시장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는 돌비와 누나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 문을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그러더니 어머니 목소리로 돌비야, 엄마야, 문 열어줘 뭐 하는 이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엄마가 왔나 보다 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현관으로 갈라는데 갑자기 누나가 돌비를 이렇게 확 잡더니 고개를 이렇게 가로치면서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왜? 엄마가 문 열어달라잖아 라고 했더니 이제 돌비 누나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게, 그 돌비네 집은 그때 당시에도 문에 도어락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문 밖에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라면 굳이 문을 두들길 필요 없이 그냥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밖에선 어머니 목소리로 문 열어달라니까 얘들아, 엄마 왔어 하는 이런 소리랑 함께 노크를 막 하시더래요. 그럼에도 돌비랑 누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노크를 하던 소리가 마치 발로 문을 쾅쾅 차듯이 이런 쾅쾅 소리가 나더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와 누나는 너무 겁을 먹어서 누나가 엄마에게 집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거는데 어머니가 받질 않더래요. 도저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돌비랑 누나는 거실에서 빠져나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는데, 돌비 누나가 돌비에게 우리 더 작은 방에 있는 장롱에 들어가서 숨어있자 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알겠다고 하고 누나랑 같이 장롱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을 기다렸나 돌비랑 누나도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롱문이 확 열리면서 어머니가 사색이 된 표정으로 너희들 이 안에서 뭐 하는 거냐면서 엄청 이렇게 소리를 치시더래요. 돌비랑 누나는 아까 상황을 얘기했죠. 엄마가 장 보러 간 후에 누가 문을 두들기는데 분명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였는데 집에는 들어오진 않고 발로 쾅쾅 차니까 너무 무서워서 여기로 도망을 왔다 라고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더 사색이 되시더니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장에 간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는 그때 또 한창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셨대요. 그러다가 다시 주방으로 나왔더니 애들 둘 다 또 없어졌던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또 어디 갔나 이렇게 막 찾다 보니 혹시 설마 하고서 이 장롱을 또 열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돌비랑 누나가 그 안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와 돌비 남매가 겪은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하고 나서 저 장롱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들이 보통 그러시잖아요. 일 마치고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피곤하고 하니까 약간 한 귀로 듣고 이게 한 귀로 흘리신 거죠. 당신이 예민한 거다. 뭐 애들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덜 된 거다.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그래도 다음날 한번 그래 장롱을 같이 옮겨보자 라고 하시고 그날은 그렇게 그냥 주무셨다고 해요. 그렇게 다음날 아버지는 그 장롱을 옮겨보려고 어머님과 장롱을 빌렸는데, 저희 보통 이사하거나 가구 위치 바꿀 때 밑에 살짝 이렇게 들릴 만큼만 들고 거기 이불 같은 거 깔아서 쓱 당기면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 장롱은 암만 이렇게 들어도 꿈쩍을 안 하더래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었지만 뭐 성인 남녀 둘이서 힘만 합치면은 충분히 들만한 그런 크기였는데 왜 안 들리지 하고서 뒤를 보니까 장롱이 막 벽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었고 조그만 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해 보니까 장롱 밑에 부분이 이 집 바닥이랑 그 뭐라 그러죠? 앙카 볼트라 그러나요? 그런 걸로 이게 박혀서 고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고정이 되어 있지 하고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집에 따로 공구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으셔서 근처 철물점 같은 데도 전화를 해보니 또 하필 주말이라 문 연 데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방 또 실증이 나신 이제 아버지는 다음날에 자기가 따로 공구 빌려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하시고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래요. 결국 그날은 장롱 옮기기는 포기하고 또 하루를 또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날 밤 돌비가 누나와 함께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한 새벽쯤이었나? 돌비가 좀 뭔가 이상한 음침한 기운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팍 떴대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가위였는데 그땐 어릴 때라 이게 가위인지도 모르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되려 겁을 먹은 거예요. 겨우 고개만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여서 옆 침대에 자고 있는 누나를 이렇게 보니까 누나는 되게 평온하게 잘 자더래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방을 보는데 아까 두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방이 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돌비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앞 방에 있는 장롱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롱 앞에 어떤 사람의 형태가 보이더래요. 키는 한 170 정도 되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이했던 게 머리카락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고 눈을 보는데 사람 눈이 아니라 뱀눈 있잖아요. 뱀눈이. 검은 색깔 이렇게 비늘만 있는 귀신이죠. 그 귀신이 돌비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래요. 어떠한 미동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돌비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가위가 쉽게 풀리질 않더래요. 한참을 이렇게 혼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 안간힘을 써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힘을 팍 줘보자 하고서 딱 주니까 그제서야 가위가 풀리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가위가 풀린과 동시에 울면서 안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상황을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니는 일단 울고 있는 돌비를 달래줬죠. 그러고는 그 작은 방으로 가서 장롱 앞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 돌비는 진정시키고 그날은 안방에서 돌비랑 부모님이랑 함께 같이 잠을 잤다고 해요. 그러고서 다음날 저희 어머니들은 또 특히 옛날 시절에는 아파트여도 주민분들과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민분들한테도 그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이런 이상한 일들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던 아주머니 한 분께서 이거 그럼 혹시 무당 같은 데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돌비네 가족은 딱히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으셔서 무당을 부르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아는 무당이 한 명 있다. 그래서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시더래요. 어머니는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무당을 소개받고 데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집을 와서 방을 이것저것 이렇게 둘러보다가 문제의 장롱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한참 이렇게 장롱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무당이 장롱이 문제네 라고 하시더니 우선은 장롱부터 없애자 라고 하셔서 마침 그때 아버님이 또 공구도 빌려오시고 해서 가져오신 공구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 같은 것도 다 풀고 또 다른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 그 장롱은 아파트 밖으로 이렇게 옮겨놨다고 해요. 근데 무당이 거기서 하나 말해준 게 이 장롱은 뺐지만 아직 이 귀신의 혼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어제는 그 귀신이 이렇게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고는 했지만 혹여나 이게 또 나타났을 때는 밖으로 나오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임시로 이 방 문 턱이랑 해서 사방으로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 당장에는 그 귀신이 밖으로 나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우선 그게 부적을 다 붙이시고 가시더래요. 그렇게 한시름 놓은 돌비네 가족은 그날 밤에 또 잠에 들려고 하는데 돌비가 전날 겪은 일 때문에 아직 무서움이 남아있어서 그날은 거실에서 네 가족이 다 같이 잠을 자기로 했대요. 그렇게 거실에 이불을 깔고 하나둘 잠에 들기 시작하는데 또 어제와 같은 새벽 시간쯤에 돌비가 또다시 음산한 기운을 느끼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와 같이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죠. 역시 몸은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큼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도 그 장롱이 있던 방문이 열려 있었고 분명 그 장롱을 뺐잖아요.
그런데 무당 말처럼 그 장롱이 있던 위치에 어제 봤던 그 귀신이 똑같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엄청 길고 뱀눈을 한 그 귀신이요. 돌비는 또다시 겁에 질려서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엄마랑 아빠를 보는데 부모님도 두 분이 다 좀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더래요. 반면에 반대쪽에 있던 누나는 또 평온하게 잘 자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지 싶다가 다시 방 쪽을 보는데 분명 어제는 아무런 이 미동도 없던 귀신이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이렇게 한 걸음씩 거실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그 모습을 본 돌비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부모님도 표정이 안 좋은 채로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으시더래요. 그러다 방 안의 귀신은 어느덧 문 근처까지 다가온 거예요. 근데 무당이 임시로 부적을 붙여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귀신이 문 밖으로 거의 다 왔을 때쯤 무언가 이렇게 걸린 것 마냥 허둥지둥 되더래요. 이 귀신도 순간 당황을 했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또 한참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손을 이렇게 천천히 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리 오라는 듯한 손짓 있잖아요. 그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할 때쯤에 갑자기 반대쪽에서 자고 있던 누나가 마치 저희 유체이탈 하듯이 스르르 상체만 일으키는 모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곧장 일어나서는 그 귀신이 있는 방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더래요. 그러더니 누나가 그 방에 무당이 이 붙여놓았던 부적을 막 이렇게 뜯으려고 하더래요. 돌비는 막 누나한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했는데 이게 가위에 눌려 있어서 그런지 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그냥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귀신의 그 표정을 보는데 어제는 정말 아무 표정도 없던 무표정의 모습이었는데 그땐 귀신이 살짝 씩하고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있었더래요. 그렇게 한창 부적을 뜯고 있는 그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천장쯤에서 하지마 하는 이런 어떤 노년의 남성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가위가 싹 풀리면서 그 귀신의 형체는 사라지고 돌비는 가위에 깼으니 바로 또 어머니에게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도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돌비 누나에게 달려가서 누나를 안아준 거예요. 누나도 그때 당시에 보니까 자기가 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적을 뜯고 있었는지 기억은 못하고 그냥 힘에 풀린 것 마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나중에 돼서야 이거는 돌비가 어머니한테 또 따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돌비만 가위에 눌린 게 아니라 부모님도 두 분 다 동시에 가위에 눌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그 귀신을 보신 거고 누나가 슥 일어나더니 그 부적을 뜯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어디선가 들렸더니 하지마 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아버지, 돌비의 할아버지 목소리였었다라고 하시더래요. 돌비의 할아버지가 돌비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서 돌비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머니는 자기의 아버지 목소리다라고 생각하시고서는 그날 눈물이 이렇게 났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또 그날 한바탕 일을 겪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무당을 집으로 불렀대요. 무당에게 어젯밤에 또 나타났다. 근데 이번에는 방 밖으로 나오려고 했고 이 부적 때문에 나오질 못하니 우리 딸을 이렇게 홀리게 해서 이 부적을 다 뜯으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무당이 또 심각하게 이렇게 장롱이 있던 위치를 보시더니 갑자기 그 장롱이 있던 위치에 뒤에 있는 벽을 톡톡 쳐보더래요. 근데 그 돌비님 제가 요즘 아파트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복도식 아파트나 이렇게 호수가 붙어있는 아파트는 베란다의 비상탈출을 위해서 옆집으로 이렇게 뭐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벽재를 그 약한 재료를 쓴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옛날 아파트에. 네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안방이나 거실에 있는 벽들은 벽재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방음 때문에도 그렇고 뭐 화재 방지 이런 거 그 두꺼운 벽재를 써야 하는데 그 무당이 장롱 뒤에 있던 벽을 툭툭 쳐보더니 벽지가 되게 쉽게 뚫어지더래요. 그러고선 뚫어진 벽지를 손으로 이렇게 쫙 찢으니까 벽재는커녕 무슨 큰 스티로폼 같은 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당과 돌빈의 부모님은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저번에 빌려오신 그 공구 중에 빠루랑 이런 삽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빠루로 스티로폼을 이렇게 마구 치면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티로폼 뒤에 웬 나무로 된 3, 4단짜리 진열장 같은 게 나오더래요. 근데 글쎄 그 진열장에 저희가 보통 담금주 할 때 쓰는 한 중간 정도 크기의 호리병 있잖아요. 알죠. 네, 그게 몇십 병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뱀에다가 그 사람 머리카락을 실 같은 걸로 묶어 놓은 상태의 뱀술이 몇십 병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무당과 돌비 부모님 경악을 하신 거죠.
도대체 이런 게 왜 집 벽 뒤에 진열이 되어 있었으며 무슨 의도로 누가 왜 해놓은 건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의 그 뱀솔은 무당이 다 수거를 해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그 뒤로는 뭐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도 않으셨고 궁금하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다만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집 벽 뒤에 이런 게 나왔다 하시는데 그 사장님도 뭔가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자기도 전혀 몰랐다. 정말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돌빈의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죠. 그래서 바로 계약금을 받고서 집을 빼고 다른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거미 삼촌님께서 말씀을 너무 몰입감 있게 잘하시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무서웠지만 앞으로의 이야기가 없을까봐 더 무서운 느낌 아세요? 안 그래도 제가 한 가지가 더 준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시참을 이야. 한번 참여하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는 건가요? 얼마든지입니다. 거미 삼촌. 아시죠? 애들 삼촌이라고 정확히 말 못해요. 딴똥. 네, 이래요. 맞아요. 지금 네. 저희 튼튼이가 딴똥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미 딴똥 다음에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만 되세요, 의장님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거미삼촌, 거미딴돈, 네, 거미딴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거미삼촌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딴돈! 안녕하십니까, 거미딴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시작 전에 주제를 말씀 안 하시겠다. 아, 네네. 네. 그 돌비님께는 제가 네. 말씀은 드렸지만 네. 뭔가 제가 이 주제를 말하면은 조금 몰입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대신에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서 시작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 다 끝나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을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예. 아, 네, 그렇게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거미 삼촌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사촌 동생의 어머니, 즉 저의 이모께서 직접 겪으신 얘기인데요. 우선 이 얘기를 좀 전달 드리는 데 있어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직 이 일이 진행형이어가지고 좀 오. 완벽하게 해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점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 사촌 동생과 이모 그리고 지금 현재 둘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과 같은 부서에 있는 A양 해서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촌 동생의 입장이 되어 1인칭으로 제 얘기인 것처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 저와 A양은 주임으로 있고 저희 엄마는 부장님으로 계세요. 사장님과 저희 엄마는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시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인물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A양이 한날은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따로 연차를 쓴다는 말도 들은 게 없어서 무슨 일 있나 싶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날 A양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말해주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났는지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하던 중에 결국 돌아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저는 많이 놀랐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날 회사 사람들과 다 같이 퇴근 후에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장례식장에 갈 거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희 엄마는 장례식장에 잘 가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저희 엄마가 체질상 이 장례식장 같은 곳에 가면은 몸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실제로 예전에 한번 지인의 이런 장례식장에 갔다가 좀 며칠 아팠던 적이 계셔서 정말 가까운 친구나 이제 가족이 아닌 이상은 조의만 그냥 표하고 조문을 네.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장례식장에는 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사람들끼리만 가기로 했고 저희는 퇴근 후에 장례식장에 가서 A양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저녁까지 먹은 후에 각자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사람 많은 곳에 들리거나 아니면 뭐 소금, 고춧가루 같은 걸 몸에 뿌리면서 비방을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비방을 다 취하고서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A양 어머님의 장례가 다 끝나고서 A양은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아무래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상주로 있었다 보니 A양의 컨디션과 몸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아 보였고, 그날 점심시간이 돼서 A양이 그날은 장례식당에 와준 저희 부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고 구내식당으로 가지 않고 밖에 있는 식당으로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밥을 다 드시고서는 계속 뭔가 허기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A양이 부장님, 제가 지금 입맛이 별로 없어서 밥에는 거의 손도 안 댔는데 괜찮으시면 이거라도 더 드실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남이 먹던 음식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A형의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붕어빵이 얼마에 팔고 있나 가격을 봤는데 두 개에 2,000원인 거예요. 하나에 1,000원꼴인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걸 보더니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뭔 붕어빵을 저렇게 비싸게 팔고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다행히 뭐 그 말을 저만 옆에서 들었는데 저는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엄마가 굳이 사지도 않을 이 붕어빵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뭐지 싶었죠. 그렇게 붕어빵집을 지나치는데 저희 앞에 할머님이 한 3분이서 저희 앞을 걸어가시는데 보통 할머님들이 걸음걸이가 많이 느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질러서 이렇게 지나가려는데 엄마가 이번에도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길을 막고 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이번에도 너무 놀란 게 저희 엄마가 평소에 성격이 좀 드센 편이시긴 해도 자기보다 윗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는 내가 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엄마 오늘 좀 이상하다 라고 말하고 저희는 이렇게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또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게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휴게실 쪽으로 가니까 저희 엄마랑 사장님이 말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엄마랑 사장님은 어릴 때부터 친구로 이렇게 지내오셔서 평소에도 조금 티격태격 하시기는 해도 그래도 부장과 사장의 직급이다 보니 최대한 공과 사는 이렇게 지키시는데 아무튼 두 분이 그렇게 말싸움을 하시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면서 오늘 너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나 그냥 먼저 퇴근하려니까 너도 가던가 말던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면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랑 A양을 비롯한 부서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 엄마도 조금 있다가 집에 가시는 듯 했고 저희 부서 사람들은 좀 살얼음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다 같이 퇴근 후에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일을 마치고 근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한창 한창 술을 마시면서 회사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과장님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오늘 사장님이랑 부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에 저희는 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아무래도 부장님은 또 저희 엄마다 보니 회사 사람들도 저에게 무슨 일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A양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제가 점심 먹고 회사로 복귀해서 사장님이랑 같이 흡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부장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너는 어디 기집애가 싸가지 없이 사장이랑 맞담배를 피냐, 딴 데 가서도 그딴 짓거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저희 엄마는 A양이 흡연을 하는 사실을 모르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희 엄마는 흡연을 하시지도 않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흡연하러 나가면 바람도 쐴 겸 같이 나가서 얘기도 하고 종종 그러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A양도 적잖이 당황을 했던 거죠. 그러고서 A양이 또 말을 이어가더니 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장님도 옆에서 듣더니 야 너는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라고 제 편을 좀 들어줬어요. 그러다가 두 분이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된 건데 그때 부장님 표정을 봤더니 정말 사장님을 죽일 듯이 째려보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부장님 표정이라서 좀 많이 놀랬고 무서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전해들은 저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두 분이 좀 다 예민하셨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마치며 그렇게 술자리를 끝내고 각자 또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가 집에서 향을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아로마 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흔히 무당집에서 피우는 향 있잖아요. 그걸 막 피우시길래 제가 엄마 왜 갑자기 향을 피워?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이 자기도 오늘 자신한테 있었던 일들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귀에서 자꾸만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만 웅성웅성거리면서 또 몸 컨디션도 좋지 않아 오는 길에 철학관에 한번 들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길 들렸다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상담해주시는 분에게 상황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그분이 싹 보시더니 아무래도 상문살이 기신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문살이 끼나요? 라고 되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엄마를 제외하고 저희 회사 사람들끼리 다 장례식장에 다녀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비방을 하고 회사에 왔어도 이 안 좋은 기운이 조금은 껴서 왔을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또 A양이 상주였잖아요. 아, 이 상주가 회사에 오면서 더 안 좋은 기운이 배가 되었던 것 같다 라고 하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A양이 회사로 돌아오고 저희 부서 사람들과 밖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A양의 밥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때 했던 행동이 뭔가 이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엄마는 우선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전달해 주셨어요. 사장님도 가만히 이렇게 들으시고선 하시는 말이 나도 널 몇십 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오늘 네 모습은 내가 아는 너가 아니었어. 거기서 아마 우리가 더 싸웠더라면 정말 뭔 일 날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냥 자리를 피했던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럼 지금 너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당분간 좀 쉬어 라고 하시더래요. 철학관에서도 우선 이 안 좋은 기운을 사라지게 하려면 당분간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돼서 저는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죠. 그렇게 며칠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일쯤 흘렀나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거미야 엄마가 어젯밤에 A양 어머니를 본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니까 전날 밤에 엄마가 방에서 주무시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예. 그렇게 방에서 강아지와 함께 잠을 자는데 애가 갑자기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낑낑대면서 거실 쪽을 보며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하면서 눈을 뜨고 방 밖에 거실을 보는데 웬 중년의 여성분이 엄마를 가만히 이렇게 서서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엄마가 순간 너무 놀라서 방 불을 다 켜고 다시 밖을 쳐다봤는데 이번엔 안 보이더래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자야겠다고 눈을 감는데 눈을 감으니까 아까 그 여성분이 똑같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오. 눈을 뜨면 보이지 않고 눈을 감으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그날에 결국 엄마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그땐 너무 무서워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은 들지도 않다가 날이 밝고서야 생각이 난 게 A양의 어머니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는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좀 평소에 자주 가시는 그 절에 가서 스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라고 하시고 며칠 후에 저희 엄마 친구분들과 함께 절에 가셨어요. 저희 엄마와 친구분 두 분이서 해서 총 3명이서 갔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 중에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먼저 스님에게 자기 점사를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스님이 글쎄요 친구분께는 제가 따로 봐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엄마 친구분은 그래도 먼 길 시간 내서 왔는데 뭐라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그 친구분을 보시고 또 갑자기 저희 엄마를 이렇게 좀 떨어지게 보시다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가 직접 데려다 드릴 테니 거기 가서 점사를 한번 보시죠 라고 하시면서 차를 타고 좀 멀리 그 보살이 있는 점집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 점집에 도착한 엄마와 친구분은 보살 앞에 앉아서 아까 먼저 그 부유하다고 한 친구분이 이제 점사를 보셨어요. 보살이 이것저것 점사를 봐주시고는 이제 저희 엄마를 보시고서는 그쪽은 뭐 물어볼 거 없어? 라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자기는 스님의 손님이기도 하고 다른 분에게 점사를 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시고는 보살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서서 등을 돌리는데 갑자기 보살이 벌떡 일어나서는 저희 엄마에게 오더니 엄마의 등짝과 어깨를 이렇게 마구 치시더래요. 오. 막 때리고 꼬집고 하면서 보살이 하는 말이 너는 갈 데가 어딘지 몰라서 여기 붙어있어? 저승에 가야 할 게 왜 엄한 사람한테 붙어있는 거야? 라면서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엄마의 등과 어깨를 이렇게 마구 치시는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분들은 당황을 하셨죠. 그러면서 엄마의 표정을 보는데 글쎄 저희 엄마가 보살을 정말 죽일 것처럼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추후에 이제 상황이 끝나고 점집에 나와서 친구분들이 엄마에게 말을 해주신 게 그 보살이 너 막 때릴 때 네 표정을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마치 그 보살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같이 째려보는데 정말 너 같지 않더라 라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보살과 한바탕 소동을 이렇게 벌이고 나서 저희 엄마는 이제 그 보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좀 맞춰볼 수 있게 됐어요. 우선 보살이 먼저 한 말이 저희 엄마 등 뒤에 있던 그 귀신이 A양의 어머니가 맞고 저희 엄마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개구리처럼 딱 붙어있다 라고 하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말을 이어간 게 이 A양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좀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A양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회사에 출근한 날 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일은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하필 첫 장면으로 본 게 A양이 사장님과 같이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거죠. 그 모습을 본 A양의 어머니는 순간 화가 나셔서 이건 내가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주변을 보는데 마침 저희 엄마가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가 좀 잘 타는 편이시다 보니 A양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몸을 빌려서라도 A양에게 한 소리를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 초반에 엄마가 A양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너는 어디 기집애가 싸가지 없이 사람이랑 맞담배를 피냐, 딴 데 가서도 그딴 짓거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알고 보니 A양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말인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 엄마가 또 알게 된 사실 중에 A양에게 한 소리를 하니까 사장님이 말리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저희 엄마도 기가 센 편이고 사장님도 기가 센 편인데 저희 이 회사의 터 자체도 이 기운이 좀 되게 센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사장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누구 하나 정말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정말 한 명이 죽어서야 이 싸움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A양의 어머니를 집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A양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A양에게 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이 말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엄마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을 해준 게 저희 엄마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틴 거다라고 하시더래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반 정신 잃고 미쳤을 텐데 저희 엄마는 좀 기도 센 편이고 눈치도 빠른 편이라 직접 이렇게 향도 피우고 비방도 하면서 또 회사에 안 나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좀 잘 해서 이 귀신의 기운을 잘 누르고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살의 말을 다 들은 저희 엄마는 그래서 스님이 자기는 이게 해결하지 못할 일인 것 같아서 최대한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보살에게 데려다 준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기방으로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부적을 하나 써줄 테니 잘 가지고 있다가 A양 어머니의 49제가 되는 대로 그 부적을 태우면서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아직 이 얘기가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현재는 아직 그 49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초반에 저희 엄마가 그 장례식장에 가지 않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죠. 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도 사실 장례식장에는 잘 가지 않으셨지만 친한 친구의 어머니이다 보니 가셨던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할 거 다 하고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이 되니까 이 목이 너무 뻐근하고 아프더래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잤나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했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다음날에는 아예 목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친구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장례는 잘 치렀니? 다름이 아니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더니 그 친구분이 내가 그걸 얘기 안 해줬구나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게 이 친구분의 어머니가 평소에 거동이 좀 불편하셨었는데 계단에서 실수로 발을 잘못 디디신 게 그대로 부르신 거죠. 부르면서 이 꺾여가지고 완전히 돌아간 상태로 현장에서 좀 안 좋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는 아차 싶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전에 이렇게 알게 된 무당분과 그때 당시에는 통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그 무당이 이렇게 딱 들으시고는 그냥 비방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대요. 집안에 있는 모든 모서리 부분에 팥을 뿌리고 그 부분에다 뭐 침을 뱉어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어쨌든 뭐 알려준 대로 다 실행을 하고 주무신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목을 움직이니까 정말 감쪽같이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엄마는 정말 이 상문살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끼시고 그 뒤로는 장례식장에 참석을 하지 않게 되신 거였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셨구나. 애초에 좀 잘 타시고 하니까. 네네. 애초에 좀 그런 기운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셨었는데 저도 사실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 상문살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 아무래도 시들무에서는 많이 나왔죠. 흔히 네.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서는 기종님들도 장례식장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좀 이런 거를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근데 말씀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거미삼돈 이야기가 더 있으시다면 특히나 뭐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도 그렇고 뭐 지인분이나 아니면 또 본인의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많이 긁어와 주세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찾아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땀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네. 조심하세요. 자, 이번 이야기는 바로 거미삼촌, 땀똥 찾아오셨습니다. 워낙 또 말씀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땀똥. 안녕하세요. 돌비탄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의 삼촌, 거미삼촌, 오셨습니다. 자, 오늘 거미삼촌님께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 네네. 저번 두 번 얘기는 한 영적인 얘기였다면, 네. 오늘은 좀 현실 공포로 하나 가져와 봤고요. 사람이 또 얼마나 무섭게 표현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키리십니다. 거미삼촌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막내 누나가 실제로 겪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한 띠동갑 차이인데 이 시기는 대략 한 20년 전쯤 이제 네. 누나가 대학교 생활을 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먼저 이 같은 혈연끼리 이런 말하기 좀 껄끄럽긴 하지만 저희 누나가 제가 봐도 좀 괜찮게 생겼어요. 흔히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죠. 좋은 유전자는 다 저희 누나가 가지고 태어나서 저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나는 고3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학교와 회사를 모두 일본에서 다녔고, 최근에 결혼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최근에 누나랑 같이 대화를 하다가 누나는 뭐 살면서 겪었던 일 중에 무서웠던 경험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으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시들모에서는 좀 흔한 내용일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았고, 우선 시작 전에 저희 누나를 돌순이라고 칭하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돌순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굴도 나름 괜찮게 생겼고 성격도 좀 활발한 편이라 그런지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인식치고는 주변 남녀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주변 남자들로부터 좀 대시도 많이 받고 여하고들과도 불편함 없이 교우관계를 잘 꾸려나갔는데요. 돌순이는 일본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의 연애는 일절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학업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남자들의 구애 이런 거는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서 수업 전 친구들과 스몰 토크를 나누고 있는데 강의실 밖에 웬 한 남학생이 이렇게 창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래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돌순이한테 밖에 쟤 돌순이 너한테 또 작업 걸려고 온 남자야 아니야? 라고 해서 돌순이도 밖을 보는데 그 남학생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강의실로 들어와서는 돌순이 앞에 서더래요. 평소 돌순이한테 좀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다른 남학생들과는 달리 그 남자는 좀 뭔가 달라 보였는데, 친구의 인상착의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잘잘하게 나 있고 이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체형이 너무 깡말라서 후드티가 약간 박시한 느낌이 아니라 좀 후줄근해 보이는 그런 차림이었다고 해요. 한참을 돌순이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냈는지 돌순이에게 쪽지를 건네주고는 바로 강의실을 나가더래요. 돌순이는 또 여느 때와 같이 자기에게 작업을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이 쪽지를 열어봤는데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 않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뭐지? 새로 생긴 작업 방식인가?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줘야 할 쪽지를 착각하고 잘못 준 건가?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쪽지는 그냥 가방 안에다 넣어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보통 대학교는 수업을 한 교실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돌순이가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강의실 밖에 이제 그 남학생이 자꾸만 창문 너머로 돌순이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래요. 이 A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의 B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계속해서 그 남학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돌순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저 애는 수업을 안 듣나? 라고만 생각했대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돌순이가 그날은 학교에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패션 중에 갸루 패션이라고 아시죠? 머리는 샤기컷에 뭐 화장 진하게 하고 축 늘어진 가디건에 짧은 치마 뭐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었었는데 이 돌순이도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나 화장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패션만 유명한 데 가디건이랑 짧은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더니 다른 학생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면서 칭찬을 해주더래요. 처음엔 좀 부끄럽고 낯설었지만 금세 또 칭찬을 들으니까 돌순이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또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강의를 듣던 중에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문자를 봤는데 오늘 입고 온 가디건 너무 이쁘다 라고 온 거예요. 근데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고 혹시 강의장 내에 누가 보낸 건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대는데 다른 학생들은 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돌순이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넣고 또 수업에 집중을 하는데 또 문자가 오더래요. 이번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뭘 그리 두리번대고 있어 라고 온 거예요. 거기서 돌순이는 살짝 당황했지만 누가 장난치나 보다 하고 이따 연락해봐야지 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넣고 수업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다 강의가 끝난 후에 그 번호로 연락을 해보려는데 막상 전화를 걸 용기는 없고 그냥 문자로 누구세요? 라고 보냈는데 몇 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돌순이는 뭐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는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그날은. 그렇게 학교 시간이 됐고 돌순이는 집에 가려는데 참고로 돌순이는 학교 내에 기숙사도 있었지만 거기서 생활하지 않고 원룸으로 된 멘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순이는 매달 부모님이 용돈도 좀 붙여주시고 했는데 그 돈은 최대한 저축하는 데 사용하고 따로 학교 생활과 편의점 알바를 병행해가면서 생활했다고 해요. 먼저 간단하게 이 각각의 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교에서 돌순이가 사는 맨션까지는 버스로 대략 3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고 정류장에서 내리면 큰 사거리가 나오고 도보로 5분 정도 걷다 보면 맨션이 나왔다고 해요. 또 맨션에서 돌순이가 알바하는 편의점까지는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항상 돌순이가 버스를 타는 그 정류장을 거쳐서 지나가는 길에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평소와 같이 돌순이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손님이 와서 컵라면을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오더래요. 근데 손님의 얼굴을 봤더니 초반에 돌순이한테 쪽지를 줬던 그 남학생이더래요. 돌순이는 살짝 놀랬지만 표정에 티를 내진 않고 그냥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계산을 해주는데 그 남학생이 조금 약간 음침한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 이렇게 킥킥대더니 그냥 나가더래요. 전부터 좀 이상한 친구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거슬리거나 하진 않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돌순이가 알바하는 그 시간대에 항상 와서 컵라면을 하나씩 사가더래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아무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쁜 미소를 짓더니 그냥 킥킥대면서 나가기를 반복하더래요. 한 가지 돌순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처음에 그 친구 인상착의가 그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편의점에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후드티를 입고 오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건 편의점에서 맨션으로 가려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순이가 저녁 시간에 알바가 끝나면 대략 밤 10시쯤 됐는데 그 시간에 정류장을 지나서 가면 항상 그 친구가 정류장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돌순이가 사는 곳까지 따라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점점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돌순이는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 남자에 대한 무서운 감정이 좀 늘어날수록 그 이후로 돌순이 주변에 평소보다 더 이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교 강의실에서 수업 들을 때마다 보이고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보이고 편의점, 정류장 등등 할 것 없이 돌순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이 남자가 자꾸만 눈에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돌순이는 이제 이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는 못하고 친구들에게 이 남자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참을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얘기를 듣던 친구 중에 보통 그 무리에 꼭 한 명씩 되게 용감하고 겁없는 캐릭터 있잖아요. 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한 친구가 돌순이에게 다음에 자기랑 같이 있을 때 또 마주치면 내가 대신 한마디 해준다면서 돌순이에게 위로를 해줬어요. 돌순이도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고 그날은 친구랑 같이 하교를 했는데 마침 그 친구도 돌순이가 사는 맨션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또 정류장에서 마치 돌순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만히 이렇게 또 서 있더래요. 이 돌순이는 또 겁을 먹어서 쉽게 발걸음을 못 대고 있는데 이 용감한 친구가 대뜸 그 남자에게 가더니 저기요, 제 친구가 지금 거의 한두 달 정도 그쪽 때문에 사는데 엄청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왜 자꾸 이유 없이 쫓아다니면서 눈에 거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스토킹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엄청 세게 쏘아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더니 마치 주눅든 것 마냥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서는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찍소리도 못할 거면서 무슨 깡으로 돌순이를 그렇게 귀찮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돌순이가 갈 길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쏘아붙인 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한 1, 2주 정도는 이 남자가 안 나타나더래요. 그렇게 한동안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날은 돌순이가 오랜만에 알바도 쉬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놀다가 좀 늦게 집에 들어갔었대요. 집에 들어와서 짐 정리를 하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좀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하던 샤워를 멈추고 문을 열어서 방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현관문도 잘 닫혀 있었고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는 다시 문을 닫고 샤워를 하는데 또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나는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냥 무시하고 샤워 마무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돌순이가 이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냥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대요. 그때 당시 돌순이가 살던 그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맨션에 있는 이 도시가스 배관과 이 옆집에 있는 배관을 이 두 발로 지탱하면서 저희 왜 그 남성분들 어릴 적에 방문 사이에 팔 힘과 다리 힘으로 마치 스파이더맨 마냥 매달리는 놀이 아시죠? 아, 알지. 네. 그런 자세로 막 올라오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러다 돌순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돌순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빽 지르니까 이 남자도 놀랬는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비명 소리에 주변 이웃들도 놀래가지고 한두 명씩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돌순이가 상황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자가 떨어진 쪽으로 가봤더니 이미 도망가고 없었대요. 돌순이는 또 이게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근처에 살고 있다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급하게 그 친구 집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가서 또 상황을 얘기해주니까 이 친구가 또 씩씩 대면서 그 미친놈이 결국 작정을 했냐며 뭐 내일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면서 열불을 내더래요. 결국 그날은 자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이 돼서 그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했대요. 이게 제가 좀 말로 해서 기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거의 한 2-3달 정도 이게 시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접수하고서 그렇게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 돌순이는 그동안 자기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 남자가 또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기숙사에서 지내고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돌순이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데 알았더니 경찰서더래요. 돌순이가 사건 접수했던 그 스토킹범이 잡혔다라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돌순이는 잡혔다는 말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사님이 그 서해 한번 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왜 가야 하냐라고 물어보니 뭐 범인 얼굴도 확인하고 와서 또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고 해서 돌순이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가게 됐고 가니까 형사님께서 돌순이를 알아보시고 여기라고 하시면서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앞에는 그 스토킹범이 앉아있었는데 이 옆을 보니까 웬 여자도 한 명 같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는 누구지? 하고서 얼굴을 봤는데 돌순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여자를 히토미라고 하고 남자를 유타라는 가명으로 제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히토미를 본 돌순이가 놀래서 히토미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히토미는 돌순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형사님께서 돌순이에게 잠시 나가서 얘기 좀 하자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형사님께서 돌순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우선 그 유타가 잡히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유타도 돌순이가 자기와 눈이 마주친 걸 알고서 자기도 무서웠는지 그 이후부터는 돌순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만 쥐죽은 듯이 숨어 지냈었대요. 그러다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먹은 음식도 없어서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어야 집 밖을 나왔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필 그날 경찰에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놈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이 모든 게 히토미가 시켜서 한 짓이다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뜬금없이 제3의 인물이 거론이 되니까 이 히토미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이 경찰서 참석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처음에 히토미는 유타라는 사람을 자기는 모른다 그래서 발뺌을 하다가 계속되는 형사님의 추궁에 결국 실토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히토미와 유타는 원래 알던 사이였어요.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통 영화나 저희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그 시골 마을에 꼭 한 명씩 있는 약간 바보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 유타가 약간 그런 캐릭터처럼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사람이 그냥 좋아서 좀 무지성으로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타가 그때 당시에 히토미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니고 귀찮게 했던 거예요. 근데 히토미는 이 유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유타를 계속 부려왔었대요.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해 하면서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타는 히토미가 자기에게 모질게 대하고 굳은 심부름 같은 걸 시켜도 그냥 좋다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히토미는 입학을 했고, 이 유타는 사실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대학교 입학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백수로 살아왔던 거죠. 어쨌든 히토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다 돌순이와도 친해지게 됐는데, 글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 애가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그렇다 보니 주변 남자애들에게 인기도 많아. 그러니까 히토미는 이런 돌순이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냥 부러웠대요. 히토미는 뭐 돌순이만큼 얼굴이 이쁘지도 않았고 성격이 그리 밝은 성격도 아니었다 보니 돌순이와 친해지면서 저 친구처럼 닮아가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러다 학기 초에 히토미가 좋아했던 남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히토미는 나름 이 남자와 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복도에서 그 남학생과 친구들이 수군대고 있길래 이제 지나가다 우연히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야 너 히토미랑 잘 돼가고 있냐? 나름 연락은 잘 하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 오히려 그 같이 다니는 돌순이 걔가 더 이쁘고 난 걔랑 잘해보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히토미가 상처받은과 동시에 돌순이에 대한 마음이 점점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순이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참을 생각한 히토미가 번뜩 생각해낸 게 유타였어요. 또 오랜만에 유타를 찾아가서 히토미는 뭐 반갑다는 말도 없고 대뜸 그냥 야 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유타는 그냥 멀뚱멀뚱 히토미만 바라보다가 이내 씨 웃으면서 뭐든 말해보라는 듯이 고개를 막 끄덕거렸대요. 그러면서 히토미가 유타에게 돌순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학교에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너가 얘 좀 못살게 괴롭혀줘 라고 어찌 보면 스토킹을 지시한 거죠. 그 말에 유타는 뭐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알았다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유타는 학교에 가서 히토미가 시킨 대로 돌순이가 있는 강의실 앞을 서성거리다가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 일이 시작됐던 거죠. 그 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온 거, 돌순이가 어느 곳을 가던 항상 유타가 주변에서 보였던 거 등등, 이 모든 게 그냥 그저 한 남자의 단순한 좀 스토킹인 줄로만 알았던 사건이 아니라 히토미가 모두 계획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다 들은 돌순이가 크게 충격을 받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런 돌순이는 히토미에게 가서 따질 겨를도 없었고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그냥 형사님한테는 뒷일 잘 부탁한다 라고 하고 황급히 빠져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막 구토를 했대요. 그렇게 그날은 뭐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의 지쳐 쓰러지다시피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고 나서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히토미가 학교에 나오질 않았더래요. 이 돌순이는 어쨌든 모든 결말을 알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굳이 이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냥 뭐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 내 얼굴 보기 꺼렸겠지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이 돼도 히토미가 학교에 나오진 않더래요. 그러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돈 게 히토미가 자퇴를 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돌순이도 그 소식에 좀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돌순이도 이 일을 겪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까지 생각했지만 또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것도 있고 아직 남은 학업은 잘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잘 버텨내보려고 애를 썼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취업까지 바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돌순이가 취업을 한 지역은 오사카 쪽이었다고 해요. 제가 앞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돌순이가 대학교 나온 지역은 후쿠오카 쪽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정리하자라는 마음으로 돌순이는 오사카에서 제2의 일본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고 해요. 그렇게 또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돼요. 어느덧 이 지역에서도 잘 적응해 가면서 바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돌순이에게 대학교 시절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대요. 뭐 잘 지내냐면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간 거냐라고 연락이 와서 자기는 지금 오사카 쪽으로 취업했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오랜만에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동창회 할 건데 돌순이 너도 시간 되면 참석해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도 오랜만에 애들 보면 좋겠다 하고 날짜를 맞춰서 오랜만에 후쿠오카로 다시 가게 돼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은 돌순이도 점차 좀 잊혀져 가고 있었고 또 친구들도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난 거다 보니까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하다가, 돌순이가 술을 잘 못하는데 또 그날은 돌순이도 너무 신나고 재밌다 보니까 술도 같이 곁들여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돌순이에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히토미한테 최근에 연락 온 거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순이가 자기도 뭐 졸업 후에는 아예 연락이 없었는데? 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가 사실은 우리도 최근에 알게 됐어. 돌순이 너한테 있었던 일. 우리도 졸업하고 나서는 히토미랑은 아예 연락이 끊겨서 뭔 일인가 했었는데 몇 달 전에 히토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잘 지내냐면서 오랜만이라 하더니 자기가 5년 전에 돌순이한테 했던 그 일들을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돌순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뭐 사과를 하고 싶다. 근데 혹시 돌순이 연락처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들도 다 졸업하고 나서 너무 바쁘게 살고 연락도 뜸했다 보니 우리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서 또 돌순이 너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히토미한테 실망감도 좀 들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끊고 그 뒤로는 뭐 더 연락은 안 오더라라고 하더래요. 한참 그 말을 들은 돌순이도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또 애써 웃음을 보이면서 그냥 시간도 오래 지난 일인데 다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넘어갔대요. 그렇게 계속 먹던 술과 음식들을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돌순이가 좀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시간도 늦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오카에서 오사카는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친구네 집에서 그냥 자기로 하고 다음날 오사카로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친구들과 또 보자는 인사를 하면서 같이 자기로 한 친구랑 함께 버스에 탔대요. 그렇게 버스가 도착지에 닿아서 정류장에 내리는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좀 익숙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돌순이가 예전에 맨션에서 알바하던 그 편의점을 가면 항상 지나치던 정류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춥기도 올랐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친구랑 함께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돼서 건너가는데 다 건너갈 때쯤에 이게 춥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넘어지려고 할 때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돌순이의 팔을 확 잡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그 사람을 이게 봤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この間どこにいたの? ずっと探し回ってたじゃ." 유빈이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몰라요. 네,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계속 찾아다녔잖아 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다들 짐작이 가시겠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얼굴엔 여드름이 잘 자라고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유타가 입꼬리를 싹 올린 상태로 돌순이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본 돌순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옆에 있는 친구 팔을 잡고 불이 나게 도망쳤대요.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서 유타를 보는데 이놈이 딱히 쫓아오거나 하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서 그저 도망가는 돌순이를 보며 이렇게 손을 흔들고 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중반부쯤에 돌순이가 경찰서에 가서 형사님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부러 빼먹고 하지 않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히토미가 유타에게 사주를 해서 돌순이를 못살게 괴롭혀라 였잖아요. 그래서 유타는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이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유타가 돌순이에게 첫눈에 반하게 돼요. 제가 아까 유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예.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닌다고요. 그 타겟이 원래는 히토미였다가 이제 돌순이로 바뀌게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초반에 쪽지를 건네주고 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는 예. 히토미가 시켜서 한 짓이 맞지만 그 이후에 돌순이가 알바하는 편의점에 매일 찾아가고 돌순이가 퇴근하고 지나가는 정류장에 매일 앉아서 기다린 건 오로지 유타 본인이 자초하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순이 친구가 유타에게 더 이상 돌순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또 나타나게 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 했잖아요. 이 말에 유타는 살짝 겁이 났었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대요. 자기는 그저 돌순이가 좋아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주변만 서성인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들으니까 한참을 돌순이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결국에는 돌순이의 집에 쳐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짓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돌순이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술은 뭐 진작에 다 깼고 잠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다음날 돼서 친구가 공항까지 데려다줘가지고 바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탔대요. 그 뒤로 돌순이는 더 이상 후쿠오카 쪽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한 남자의 스토킹이 예. 알고 보니 친구의 사주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에는 결국 스토킹으로 끝나는 예. 그런 얘기였고요. 역시 사람이 그래서 귀신보다 좀 무섭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대부분은 뭐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한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렇죠. 살면서 내가 평생 겪어볼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인데 이거를 겪는 분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워하는지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지인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섭구나 이게.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맘먹어서 정말 어떤 다른 맘 먹고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이게. 저희 누나도 이게 무서워서 그런지 거의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다가 네. 이제 좀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좀 무서워하고 있다가. 오늘 거미 땀돈 역시나 말씀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 정말 스토킹은 사라져야 될 범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에이 뭐 그냥 서로서로 합의하세요 이런 범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하게 다시 찾아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거미삼촌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주제는 뭐 스토킹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랬을 때 광기가 이제 느껴지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섬뜩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쳐다만 보는 거, 그 사람의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